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7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세 번째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신 신동근 의원님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동근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아, 요즘에 뭐 뉴스공장, 뭐 다스베이다 이런 데 나가면서 많이 뜨셨다고 지지율도 좀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체감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원래 이제 슬로건이 진보 개혁의 민주당의 왼쪽 미드필더. 네. 왼쪽 미드필더. 네, 사전옥이 뭐 신동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떠가지고 예. 다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다크호스 신동근입니다. 예. 또 쓰면 다크호스에서 벗어나신 거 아닌가요? 라이징 스타. 아 그런가요? 네. 아유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뭐 제가 뭐 아까 몸들 바는 모르죠. 좀 전에 이현욱 의원님 오셨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전략통 이런 네. 이제 네. 그 당내에서 내놓을 만한 본인이 전략통이다 이런 얘기 하시길래 예. 아니 뉴스 공장에서 전략가니까 신동근 의원님이 선점하시던데 전략가로 이거 당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주장하는 사람 임자죠. 아, 그래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임자죠. 근데 이번 전당대회 보니까 네. 이제 우리 박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뜨고 안 뜨고가 예. 무슨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자질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팔로티가. 예,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평상시에 네. 쌓아놓은 어떤 그동안의 이미지, 예, 인지도, 예. 존재감 이 플러스 네. 선거 과정에서 뭘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김종민 의원은 뭐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나 여러 등등 활동하시면서 청문회 스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그건 이해가 됐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제 어떠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였는데 사실.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신동호 의원님이 좀 뜨고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뭐 압도할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뜨고는 있는 건 그리고 분명히 보이고. 테크닉이나 전술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뜨신 게 아니라 뭐가 이 컨텐츠 때문에 뜨신 걸 보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초반 인지도가 좀 낮았잖아요. 네. 이것도 뭐 제가 조직력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저 콘텐츠 또 어떤 뭐 정책 뭐 이런 이슈 뭐 이런 걸로 주도해야만 뭐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도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뉴스 공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한번 존재감을 가시했는데 네, 그 네. 뒤에 이제 그 순회 연설들을 하잖아요. 지역별로 네,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대의원들도 좀 보시고 예, 예. 느낌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반응이 확실히 좀 다르던가요? 많이 달라지죠. 지금 이제 뭐 또 어제 5분 발언하고 그러면서 네네. 또 뭐 어제 또 윤석열인가요? 윤석열도 한번 깠죠. 예, 윤석열도 좀 까고 예. 또 뭐 그동안에 진중권하고도 또 2차 또 배틀 한번 하고 막 이러면서 예. 많은 분들이 신동은 누구냐 한번 막 궁금하다 뭐 심지어는 보좌진들도 우리 방에 의원님 평소 성격이 저렇게 어제 버럭했더니 저러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 아니 그 또 국회 의사당에서 그 저기 뭐야 임대차 3법이랑 뭐 이렇게 부동산 세제하면서 부동산 발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전세 사신다 이제 분양 좀 있으면 분양 받는다 그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저 치과 의사인 줄 아는데 그동안 돈 어디다 썼지? 그러게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선거 나오시면서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좀 뭐 또 난리가 났더라고. 과연 그럼 그분들 저 순위가 몇인가? 아, 재산 순위? 재산 순위.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정보 의원님이 저희 고정 나오시는데 248인가? 247인가 근데 였어요. 내가 279등이다. 279등. 300명 중에 예, 279등. 야. 치가다. 야, 이 정도 되면 치과 의사계에서 정교영님인가요? 금방 신동호 의원님 응원한다고 10만 원 슈퍼챗 쓰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동호 의원님 좀 후원에 많이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야, 그다음에 그 왼쪽 미드필더니까 이제는 조금씩 의미를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좀 저게 무슨 말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김종민은 본인이 톱이라고 그러던데 뭐 심지어는 뭐 누구 저 대표하고 투톱 이러던데 저는 그렇게 건방 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탑은 저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잉이나 미드필더 정도 하는 게 딱 맞다. 그래서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을 연결하고 또 국민과 당을 연결하고 또 제가 원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5년 정도 원외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원외 서로 잘합니다. 그래서 네. 원외와 원내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연결하는 네, 가교 역할. 그런 가교는 미드필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재선인데 사실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네네.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들어오는 네.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오선인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뭐 우상호, 뭐 이인영 사선 다 저보다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는 사석에서는 형님. 저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형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초재선과 다선을 또 연결하는 그런 또 미드필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미드필드. 현안들 잘 챙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제 공격 들어오면 끈질기게 좀 방어도 해내고 또 공격할 때는 확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뭐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이 대표한테도 전달도 네. 패스도 하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박지성 얘기 그렇죠. 박지성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성 하면은 물고 늘어지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당연히. 뛰고. 예. 그러니까 통합당이 발목 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적폐들의 바로 물고 늘어지고 현안들 열심히 챙겨서 당 대표한테 토스해서 꼬리 네. 넣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체력과 근성이 있네요. 그게 이제 근성과 뚝심이죠. 근데 그게 있고 신동근 그러니까 근성.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굳이 N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N쪽. 왜냐면 뭐 이게 당 대표는 굴굴해야 되지만 이거 최고위원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당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저는 뭐 오른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네. N쪽 좀 더 개혁적인,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거고 아무래도 이제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우선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권력기관 개혁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네. 완화 또는 그리고 경제 민주화까지 네. 완성하는 게 그러니까 거치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재벌 개혁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끝까지 완수하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N쪽 미드필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의원님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더 많은 인권, 더 좋은 민주, 더 높은 평등 그게 이제 제가 꿈꾸는 그런 나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포용적 복지국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오늘이 좀 부족하지만 내일 희망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리고 또 소수자나 또 뭐 장애인이든 약자든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다 원하는 특히 우리 민주당이 꿈꾸는 그런 사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의원님이 방송에 나와서 뭐 텔레그램 있잖아요. 의원들 간의 네. 소통 창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의원방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글을 자주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예. 이런 관점으로 나는 생각한다. 예. 주로 술 먹고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술 먹고 올린다기보다는 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써놓은 걸 그냥 연애 편지도 예. 낮에 보면 좀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워서 못 올리잖아요. 예, 예. 밤에 써놓고.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그거 올리시기 전에 보좌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보십니까? 의견들을 수렴 같은 걸 아니면 그냥 아니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어떤 뭘 해야겠다 싶으면 네. 또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요청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같이 예, 공유도 하고? 예, 그럼요. 부러워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내가 못 가지면 아 저 친구 보니까 참 좀 부럽다. 지금 우리 같은 동료원 중에서는 뭐 특별히 저를 잘 못 느끼겠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또 그분의 정신을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대통령님은 저희가 못 가진 많은 또 팬들과 또 국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도 있으시고. 어떤 의원들을 좀 싫어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여의도 들어오니까 이게 보니까 뭐 어지간히 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막 네. 같이 얘기하면 똑똑한 놈들은 다 모여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 좀 의외로 똑똑하긴 한데 자기 것 챙기고 좀 얍삽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의원은 누굽니까? 꽤 있습니다. 그리고 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인천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철새 정치인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한결로 가고 제가 이제 뭐 정치 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소신과 원칙은 지키되 통찰력과 정치적 상상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너무 원칙과 소신만 지키다 보면 또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원래 뭐 했던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뭘 깊이 고민을 합니다만은 딱 고민하면 그 직관에서 통찰력에서 많이 그걸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뭡니까?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과정에서 들고 나온 공약이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제 민주당 뭐- 이렇게 바꾸자. 제가 이제 뭐 왼쪽 그 개혁에 진보 개혁 왼쪽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제 이 얘기 이제 당연한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잘 저 법사위원이도 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겠다는 거고 그게 되고 나면 경제 민주화 과제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법으로 따지면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재벌의 어떤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포용적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하겠다 이런 거고 또 당내로 보면 좀 제가 이제 원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유일하게 보니까 또 영남 출신이더라고요. 한 명이더라고 딱. 제가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가 되니까. 그러니까 야, 신동은- 원래 대구인데 네. 저는 경남 하동 하동. 지리산 산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굉장히 특히 TK 지역은 우리 현역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 김부겸 의원, 홍은혁 의원 떨어지시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원이고 뭐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TK 특위라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TK 출신 의원들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예산 정책 할 때는 한두 번 하고 그냥 별로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 차원에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별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남의 표심이 신동훈한테 향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의외로 거기가 좀 저기 바치구나 이런 또 혹시 다른 또 최고위원들 또 이런 소리 선생님 하면 근데 그 공감 능력 말씀하셨는데 네, 네. 최근에 올리신 글, 그다음에 국회 발언 같은 걸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아, 하니까. 그럼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때 지지자들이 의사를 대신해 주는 게 있고 예. 지지자들에게 영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그 선을 잘 지키는 그런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어떤 히스토리나 커리어나 그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사전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4번 떨어지고 제가 아까 뭐 재산도 이렇게 없냐고 그러는데 뭐 선거 한 6번 치러 보십시오. 그리고 선거 떨어져 보지 않으면 인생을 노란지 몰라. 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떨어질 때마다 맷집이 강해지고 뭐 이렇게 가슴에 상처가 이렇게 굳은살이 배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떨어질 때마다 자기를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뭐 할 때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고 또 자기를 다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저도 제가 뭐 사칭 전략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우리 박시영 대표 뭐 그 분야에 실제로 뭐 전문가지만 저는 뭐 전문가 축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마 저도 뭐 골프로 치자면 아마추어 골프 정도의 수준급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속칭 장사가 되겠구나 딱 알죠. 그리고 뭘 짚어야 맥이 짚히는지 정도를 어느 레벨로 어느 수위로 딱 알죠. 그런 정도는 제가 그게 또 다 수업료 비싼 수업료 내고 그런 거군요. 그런 게 있더라고. 재산 많이 날리면서. 그러니까 아픈 데를 자꾸 그렇게 또 참.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어쨌든
하나의 큰 그 뭐랄까 분수령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반발도 많고 예. 또 통합당의 공격도 세고 언론이 여전히 흔들어대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종부세, 보유세 강화한 거, 공급대책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갑자기 무슨 졸속으로 뭐 민통당에서 갑자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거. 이건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지금 부동산 문제와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취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어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뭐 일부에서 전세 시장을 오히려 월세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또 어떤 분이 뭐 그것 때문에 그 연설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떴더라고요. 근데 황당한데 근데 이거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그거 엉터리 가정에 입각한 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그건 그만큼 어떤 전세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임대차 3법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뭐 여야 협치를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갖다 발표하고 나서 이게 입법화가 늦어지거나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제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된다든지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네. 이번에 부동산 관련 세제와 네. 또 이런 정책들은 하게 됐다 입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단기적 대책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5년 10년을 보면서 네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김종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한 5년 10년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부동산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이디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김종민 의원도. 아니 저도 예. 제가 저 그 카톡방에 텔레방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그 돈이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몰리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뭐 이윤율을 오히려 이자율은 마이너스다시피 하잖아. 실질 이자율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1,150조 정도, 뭐 M2로 치면 거의 뭐 3,000조까지 얘기하는데 한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한 100조 정도는 국민 채권 펀드로 해서 네, 네. 그걸 조성해서 뭘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도 했는데 뭐 대형업계 그린 뉴딜 뉴딜 펀드? 펀드로 이번에 예. 그렇게 예. 조성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 또 제가 또 조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면서 또 공공임대 주택도 확충하고 그래서 LH나 뭐 이런 데서 주로 일반 분양 사업까지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재정 사업을 해서 공공 비율을 좀 높여내게 해서 제가 또 주택복지청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걸 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누가 또 오늘 그 얘기 김진애 의원. 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 주택청 말씀하시대요. 서로 뭐 통하나 봐요. 아, 보니까. 옆에 짝꿍이라며 김진애 의원하고. 내가 살짝 얘기해드렸나? 아니다. 그분이 전문가세요. 또 그 분야는. 네. 이 프로 시작할 때 우리 박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 저도 이제 동의했지만 부동산 등등의 대책에서 예. 강하게 나가되 예. 이 대응을 섬세하게 해야 된다. 예. 지금 그럴 국면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게 예. 가장 적합한 예가 뭐였냐 하면 신동훈 의원 예. 그 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세가 소멸될 거라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나 그렇죠. 안 없어진다. 그럼요. 라는 레토릭이 너무나 모범인 거예요. 근데 되게 후자만 강하게 얘기 아니었습니까?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의 그러니까 그 유모 의원님이 상당히 그게 파급력을 가졌던 이유가 그게 팩트에 근거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정서를 잘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전세 부분에 대한 네, 네. 어떤 그 불안감들을 그걸 이제 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래 이제 앞으로 월세 될 때니까 월세 세상에 살아 이렇게 우리가 나가버리면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악재를 안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대하는 태도와 태도가 중요해요. 방법, 시기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잘못 우리가 뭐 무슨 일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죠.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오고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 모르는 척 이렇게 뭉친다든지 깔아뭉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돋구는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막 훨씬 증폭되는 거죠. 그 말씀 특히 때문에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이 재산과 관련된 첨예한 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전세를 마치 없애겠다는 얘기처럼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실제로 전세 자체가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 전세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니,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 뭐 네, 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최고위원 좀 당선되시면 어떻든 위기 관리 네. 지금의 여러 악재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해주십사 네, 부탁을 네. 좀 드리고요. 네, 네. 유세 다녀보시면 순회 연설 지금 계속 하잖아요, 지역별로. 네, 맞습니다. 현장 연설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현우 의원께서는 동일한 질문에 네. 특별히 뭐 잘하는 사람 없던데 하고 툭 치더라고요. 그 지금 본인이 뭐 별로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서. 아, 그러시군요. 보시기에 이 사람은 좀 안정권이다 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5명 중에 양행자 빼고 양행자 의원은 어차피 되니까. 김종민 의원이 좀 안정권인 것 같아요. 이게 김종민 아무래도 좀 이게 제가 이제 해보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나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축해놓은 거 사실은 뽑아먹는 게 이제 예. 선거인데 물론 이제 그때 또 그 뭐 저축해놨어도 이게 한순간에 잘못하면 날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투자했다가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지난번에 네. 20대 하면서 네. 그 사법개혁 막 이런 네. 거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언론에 노출도가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언론에 조국 지지층을 흡수하죠. 그것도 그렇고 네. 또 뻑하면 또 뭐 언론에 타니까 네, 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언택트 온라인 네. 비슷한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중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사저를 태워놨는데 한 뭐 1,000명, 한 2,000명 정도를 모아놓고 해야 이게 신할 텐데 몇십 명. 50명 모아놓고 해요. 그러니까 열기도 없고. 뭐 그래서 이런 어떤 유튜브 이런 뭐 방송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그뭐또 앉아 있는 분들은 사실 다 선수들만 앉아 있어요. 뻔히 저 사람들 누구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 설득한다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별 신이 별로 사실은 안 나지.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지지가 제일 겹치는 후보는 누구예요? 본인 캐릭터하고. 지지가 이제 겹치는 건 뭐 소병훈 선배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같이 하는 모임도 2개가 겹쳐요. 아, 예. 의원들 모임 예, 중에. 어제 그 2개 모임을 제가 평정 의원이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어제 평정했습니까? 이걸로 해서 평정을 뭐 민평년 더 좋은 미래 막 이런 모임들이죠? 아니 그거 아니고 더 좋은 미래하고 네, 더 좋은 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좀 곤란한데 이거 알려주면 이게 네, 알겠습니다. 착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거기서 아무튼 평정했다 술로. 예, 거기 착한. 근데 거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 대의원들하고 당원들 보면 권리당원 쪽은 확실히 신동근, 뭐 한병도 이런 분들, 김종민 의원이 워낙 유명하고 네. 이런 분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권리당원에서 확실히 인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대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대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대의원들은 결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또 선정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위원장이 몇 분이 도와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건 조직력이거든요, 결국. 네. 그래서 또 여기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동근이 뭐 그렇게 조직이 없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한병도 의원 또 이원우 의원은 막간 또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죠? 한병도 우리 말 안 해도 아는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예. 같이 고생했던 예, 그리고 또 이원우 의원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세균계 뭐 이런 지원이 뭐 있죠. 그런 또 지원 있고 그래서 뭐 오직 믿을 거는 권리당원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걸로 정리하고요. 지금 기재부나 관료들 저항이 꽤
많았다 이런 어떤 평가가 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실제로 이 관료들이 되게 임기 후반 들어서면 좀 말을 잘 안 듣는 보통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총선에서 졌으면 지금 뭐 완전히 말 안 듣죠. 근데 이제 뭐 총선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게 딱 분기가 좀 잡혔다가 요즘 또 약간 풀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뭐 기재부는 이게 뭐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항상 그게 이제 굳건하게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막 굉장히 뭐 기본 예산 때도 우리는 슈퍼 추경해라. 그래서 제가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고 부대표단을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같이 이제 국장들 뭐 장차관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완강합니다. 저희가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이 뭐 슈퍼 추경이라는데 솔직한 얘기로 슈퍼 추경이 아니거든요. 네. 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슈퍼 예산. 그다음에 추경도 굉장히 반대가 좀 심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걸 뭐 청와대에서 조율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너 잘하시잖아요. 지금 저기 제가 법사에 있습니다만은 매일마다 느끼는 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실제로 뭐 윤석열 총장 하는 거 보면 뭐 거의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법무장관이 무슨 지시 내리면 그건 뭐 자기가 지시 뭐 커타부터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규정에도 없는 검사장도 불러가지고 회의시키고 거기서 뭐 흘립니다 살짝. 이게 다 정치하는 거죠, 그죠? 어제 발언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정치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본적인 저항.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전에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저는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당정청이 그 당시에는 조금 서로 분리되고 그렇게 놀았는데 당정청이 일체로 하나 돼서 저는 여당은 어차피 성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저항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일단은 돌파해서 개혁 완수하고 그 개혁 완수의 성과를 가지고 저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그러니까 판단을 이제 그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시고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이 약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겁니다. 내부에서 동요도 약간 있을 것 같고 이 시기를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해서 또 지지부진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근데 지켜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건 사실은 이게 180석을 줬잖아요. 네. 줬을 때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촛불개혁 과제를 완수하라 또 민생의 성과를 내라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극복하고 그러면 지금 그 성과가 나오기에는 지금 석 달을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거 개혁까지 안 해야 잘 된다 이게 보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연달아 악재가 생긴 겁니다 네. 사실. 근데 네. 이제 조금 제가 아쉬운 점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재가 안 생기면 좋은데 그 생겼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또 어떤 시기적절함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180석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당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오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국민과의 눈높이 공감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거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당대표 선거고 최고위원들 선거인데 이게 아직은 바람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가 국회 시간이었고 엊그제까지가 네, 사실 네. 그 부동산 법안 네. 통과시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8월 중순까지는 또 공교롭게 휴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마고 이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과 이제 한 보름 남겨놓고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워야 한단 말이에요. 당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뭔가 혁신 아젠다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도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고 솔직히 맞아요. 최고위원 선거도 조금 밋밋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누구를 막 치고받자는 게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논쟁도 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당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 과거에 많이 이야기 됐었습니다만 뭐 삼선 연임 제한을 하겠다 지역구 네, 뭐 네. 우리가 뭐 늘 얘기했던 거 그냥 슬며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묶어서 뭐 10대 혁신 과제 막 이런 걸 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의제들이 막 쏟아지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9월 달부터 사실은 양당이 혁신 경제를 한 축으로 가져가야 돼. 공수처법이나 그러게요, 예. 민생개혁 법안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동훈 의원님께서 자칭 전략가 그리고 네. 타칭 전략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김종민 의원 만났더니 최고의 전략가는 신동훈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당내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구나 제가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하고도 상의도 해서 좀 논쟁을 좀 짚자. 우리 당이 바뀌어야 할 거, 네. 혁신할 거. 이거를 또 당대표 후보 세 분한테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띄울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네. 메가 이슈로 쭉 왔는데 네. 우리 당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치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견이 나올 일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라도 좀 이슈를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뭐 또 기본적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게 저한테도 또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도 있고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근데 좀 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요즘 다 비슷하게 좀 수렴해서 좀 처음에는 또 뭐 이원 의원님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조금 차별화 노선을 가다가 요즘 이제 같이 가는 분위기로. 그래서 그 뭐 쟁점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네. 막 붙으려고 그랬네.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 전당대회 늘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잘 네.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정치인 충원 예. 내지 육성 예. 저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난 20대 국회 초선을 분석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직자 출신이 45%, 네. 그다음에 영입 예. 영입한 40%, 예. 나머지 15%가 지자체 의원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직자 출신이라는 게 말이죠. 당직자 출신이 다 맨 땅에서 헤딩해 고생해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은 또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당직자로 분류한 뭐 청와대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뭐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당뇨 요 부분을 좀 시스테믹하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늘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영입하는 시스템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영남권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물을 제대로 또 키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분 영입합니다. 잘 오시지도 않지만 되게 관료 출신들. 우리 정체성이 없는 분이에요. 떨어지면 아니면 정권 바뀌면 딴 데 가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뭐 저 봤죠. 박명재 의원 이런 양반들 네. 뭐 다 그런 양반들 네. 많았잖아요, 그죠? 네, 행자부 장관의 시절.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나는 대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있는 구의원들 분을 뵈니까요, 젊은 여성 구의원님들 굉장히 전문성 있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야당하는 건 거의 전문성과 나름대로 투쟁력 이런 것까지 갖춘 분들이 똘똘하시더라고요. 이거 경북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네. 뭐 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 이런 데는 때로는 우리 당이지만 사실 좀 토호 세력 비슷한 분들도 계셔요. 예. 근데 오히려 거기가 훨씬 더 건강한 분들이 더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대구만 하더라도 구의원을 보면 50분에 가까워요. 그런 분들 키워야 됩니다. 점점. 그분들이 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육성돼서 중앙정치에도 진출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청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변호사, 법조인, 그다음 50대 남자, 아니 뭐 60대 이상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정치 경험 많다. 그래서 좀 더 여성분들, 젊은 분들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렇다고 아무나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되고 이 육성되는 그런 저는 정치학교가 있든지 뭐가 그렇죠. 그걸 아카데미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저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권리나온 남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 호소 한번 해주시죠. 1,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신동근 그 사전후기의 뚝심과 또 근성을 가지고 또 우리 당 최고의 또 자칭 전략가, 심지어는 저보고 뭐 민주당의 주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이 글을 나름대로 쓴다고.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저의 역량을 당의 발전과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믿을 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뿐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우리 신동근 의원님도 뜻하는 바는 5등 안에 들어서 당선이 되시는 길일 텐데, 저도 가깝게 봐왔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었는데 한결같은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내공이 탄탄하시고 콘텐츠가 풍부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 어떤 정의감 이런 것도 굉장히 투철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